이제 25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이제 첫 아이 낳고 28에 그 이른바 상경 하여 그때 이제 평촌 신도시는 개척한 지 2년이 된 그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로 저희 남편이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저도 부산 시댁에서 아이 낳아서 이제 같이 키우고 있다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계속 부산에서 이제 성장기를 보내고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처음 이제 약간 이제 전국구가 되는 그런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는 평촌에 있었는데 교회 태생이 이제 남서울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직장, 집, 오래된 몇 대째 거기서 믿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그때 이미 2년밖에 안 됐지만 교인 수는 벌써 한 200~300명을 넘어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진짜 크려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저희 모 교회도 부산이고 침례 교단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고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보면서 컸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지역을 한번 옮겨보고 그게 또 서울 중심의 교회다 보니 이제까지 제가 보던 사람들하고는 또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이제 20년 그 교회를 저희 남편이 거기서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까지 하게 되면서 전체 그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정확하게는 이제 19년 반은 있었는데요. 제가 그 20대 후반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본 그 연령대는 그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그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똑똑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 제 친구들 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하게 되고 가끔씩 이제 방학 때 내려와서 이제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다르고 나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고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상대적인 상실감, 빈곤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 저는 뭐 어떻게 선교 단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교회 대학부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과연 이제 얘네는 어떻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에게서 이렇게 이제 들었던 것들을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관심 있게 청년들을 지켜보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이제 사모가 되면서부터는 그들하고 같이 주제는 결혼, 가정 이런 걸 주제로 같이 책 나눔도 오래 하고 그래서 사실 청년의 주제가 저한테는 멀지 않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어쩌면 육아하는 어머니들보다는 청년들하고 호흡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었던 게 훨씬 더 많고 저도 저의 생각을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하면서 호흡했던 게 훨씬 많아서 현장에서 있었던 게 오히려 육아 쪽보다는 청년 쪽에 훨씬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20대 후반에 저희 이제 돌진한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부터 쭉 봐서 한 3~4년쯤 보니까 되게 이상했던 게 이제 거기는 이제 좋은 대학에 서울대학교 뭐 이런 데 간 애들도 많고 거기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한참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 얘도 이제 잘 자라서 저렇게 저런 대학도 가고 저런 직장도 잡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보는데 그 애들은 그 학교를 그냥 관두고 나오는 거가 심심찮게 있고 관두지 않더라도 휴학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몇 년씩 어학연수 했다가 왔다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 갔다가 그런 애들도 있고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잘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또 직장 관두고 나오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저 대학 나오고 저 직장 잡으면 이제 정착을 할 만도 하고 이제는 한 사회인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뿌리를 잘 내릴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쟤네가 중심을 못 잡고 저렇게 방황을 하지? 그게 한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방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걔네는 다 그래도 그런 방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이 대학 저 대학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뭐 경험하고 언어 배우고 할 수 있는 걸 받쳐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난 저걸 못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청년들을 지켜보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일정 조건을 갖춰주면 그냥 잘 자라게 돼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얘네는 이제 조건만 갖춰주면 이제 잘 자라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사람이 식물과 동물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안심하잖아요. 이제 됐다. 이제 그 중에 제일 한국에서는 그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그 대학인 것 같아요. 바로 뒤에 경북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순전히 이북에서 이제 월남에 오신 외가 그 친가는 또 뭐 번족하지 않는 굉장히 뭐 그런 집안에 있다 보니 그 친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시집을 오니까 저희 남편의 이제 그 외가가 여기 대구에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좀 알게 됐어요. 경북. 그래서 대구도 한번 와보고 했는데 대구 사람들은 이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닌가요? 근데 이제 대구라는 거에 대한 경북대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있고 대구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산은 그냥 언제 여기 뜨나 그리고 이제 똑똑한 애들은 이제 무조건 올라가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정말 한 번씩 내려오는 고향 정도 못 뜬 애들은 좀 안 됐고 뭐 이런 정서가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지방인데도 대구하고 부산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렇지? 뭐 혼자 생각에 여기 약간 옛날에 그 양반들이 그 서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그 살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나? 혼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랑 굉장히 부산이랑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계속 있다 보니 그런 상실감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참 어떤 뭐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뭐 부산 대학 들어가고 경북 대학 들어가면 이제 좋은 직장을 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봤던 저의 이제 이 선배들이나 저의 그 동기들은 뭐 그렇게 다들 삶을 잘 사는 것만 봤는데 오히려 이제 수도권에 가서 본 애들은 훨씬 더 이제 방황 많이 하고 대회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내 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계속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데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선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는 패턴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러는지 보면 다들 고민 없이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 밑에 잘 자라서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부모들은 이제 생각할 만한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춘 거죠. 근데 동물하고 식물하고 달리 그러면 계속 잘 나가줘야 되는데 이때 잘 나가지 않는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걔네가 대학을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놓고도 휴학하고 어떤 애들 아예 그냥 접고 무슨 고민일까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뭐 제가 물을 수는 없죠. 근데 고민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고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그게 공부든 뭐든 고민을 먼저 해야지. 일단 뭐든지 뭐 하게 해놓고 부모로서는 더 이상 어떤 그 개입할 수 없는 수준의 나이가 됐는데 그때 가서 아이가 저렇게 10년, 뭐 15년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 뭔가를 이제 잡기 전까지 저렇게 나는 해줄 수 없으니 고민을 먼저 하게 해야 되겠다가 제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쯤 갔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훨씬 넘게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민하게 할까?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어요. 저는 항상 저의 이 뮤즈는 저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의 큰아들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고민을 하게 할까?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는데 고민이라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홈스쿨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홈스쿨 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고민할 때 얘가 학교를 좀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가고 싶죠. 그동안 안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학교를 보낼까? 그 고민 중에 이제 떠오른 게 탈북자 대안학교였어요. 여기를 가면 얘가 고민하겠다. 적어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탈북자 대안학교 여명학교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학교여서 혹시 거기에 얘가 탈북자가 아니지만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저희 이제 남편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볼 때 교장 선생님은 얼마든지 와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2년 정도 시간 보낸 뒤에 걔가 진짜 가게 됐을 때 데리고 갔어요. 입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애를 여기다 보내려고 하냐? 진짜 보내려고 물었죠. 그래서 사실 뭐 탈북자가 아닌 애가 왜냐면 그 탈북자 학교에는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원을 탈북자가 아닌 애가 들어가서 받는 거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부 이런 데까지 이제 올라가서 얘는 그냥 자격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청강생의 자격으로 그렇게 자격을 받고 학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다고 할 때 주위에서 해도 너무한다. 왜 그러냐? 왜 애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때까지 괴롭힌 걸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괴롭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한테 너 괴롭니? 그러니까 저희 괜찮대요. 그 너가 괜찮으면 됐다. 그래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탈북자 애들이 탈북자 학교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한국에는 일반 학교로 가요. 대부분 이제 탈북을 해와서 가는데 일단 탈북의 과정이 이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학업의 시기를 많이 놓치기도 했고 그 나이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애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국 애들이 받아주질 않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탈북자 대안학교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이 학교에 남한 애가 왔는데 왜 왔는지 엄청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보고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 학교에서 적응 못하거나 사고 치거나 이래서 온 애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사실은 겪은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탈북자애들이 겪은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시비 거는 것도 하긴 뭐 남한 애들도 시비를 걸자고 하면 뭐 아주 세게 걸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우리 애는 견디고 그 탈북자 아이들하고 이제 1년을 보냈는데 과연 이 시기가 이 아이에게 내가 의도한 대로 고민이 되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그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대학 정도 정하는 것까지 거기서 이제 정하고 탈북자 대안학교 1년을 다니고 2년째는 교장 선생님이 좀 무의미하다. 거의 1년 과정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검정고시라도 볼 수 있도록 한국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탈북자 대안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뭐 물론 유학도 보내주고 서울대, 연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각 탈북자 전형을 노리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도 했어요. 바보냐 제가 얘가 탈북자가 아닌데 어떻게 탈북자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냐. 그러면 월북했다가 탈북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는 저희 말 좀 믿어주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필리핀 빈민가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거기가 빈민가인 줄 모르고 보냈어요. 저희 남편도 갔다 왔고 얘도 중학교 때 잠깐 갔다 왔는데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학교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다 싸서 입학할 때 처음 가봤어요. 가서 보고 저희 2박 3일 울다 왔어요. 한국 70년대 고등학교도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남편은 이걸 보고도 여기다 애를 보내려고 하나. 얘는 여기 2주인가 왔었는데도 여기 또 오겠다고 하나 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이제 쭉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담임 목사를 내려놓게 되면서 저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거기 있는 아들을 좀 빼내고 싶었어요. 너무 거기가 환경이 아니었고 뭐 비싼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못 보낼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집안이 이렇게 막 바뀌는 이때에 걔를 좀 같이 데리고 있고 싶었고 차라리 나랑 같이 이제 검정고시해서 홈스쿨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좀 후일을 좀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첫째는 의도해야 하여 탈북자 학교로 다녔고, 둘째는 의도하지 않게 빈민가 학교로 다녔는데, 이런 시간이 얘네한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저 밑에 어떤 그 물음표를 계속 그리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면 저희 둘째 아들이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갔는데 수색대 자기가 자원했어요. 저는 오빠가 셋이고 주위에 이제 그동안 들은 게 있어서 수색대라고 해서 거기 힘든 데 아니야? 네, 저한테 제가 잘 막아야 그 다음에 막는다고 저한테 잘 막으래요. 그래서 어디야? 그래서 자기가 있는 데는 찍어주는데 핸드폰으로 왔는데 저는 그런 지도 처음 봤어요. 위에 38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탁 점이 하나 찍히는데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너 왜 자기가 왜 거기 가게 됐냐? 자기가 자원했다.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너무 막연했대요. 북한이 저희만 해도 저희 윗세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들은 바에 의하면 친척들도 있고 거기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워하고 말투도 북한 사투리 쓰는 저는 어르신들도 집에 계셨고 그래서 북한이 멀지 않았는데 한 세대만 내려가도 얘네는 북한이 너무 먼 거예요. 친척도 같지도 않고 이웃 같지도 않고 딴 나라 같고 근데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너무 막연해서 자기가 이제 철원 쪽으로 부대가 배정을 받았을 때 혼자 생각했대요. 가게 되면 자기는 가장 북한이랑 가까운 곳에 가겠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필리핀에 갔을 때 비록 빈민가였지만 영어를 쓰니까요.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처럼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어쩌면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아주 기특한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짜증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고 놀리지도 못하고 그래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를 나한테 살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살이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우리 굉장히 바라고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기까지 경험한 거 보면 그렇게 좋은 경험은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부모, 뭐 돈하고 상관없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뭐 여행, 가족 여행 하고 부모의 대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이라는 데 나가서 경험한 거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가 주는 경험은 있을 수 있죠. 근데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걔네를 이제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시키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당면한 어떤 그 충격은 일단 이제 대학 들어가면 술 문화와 성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소화해내는 거. 근데 그 무리 속에 끼워야 되는데 끼자니 자기 안에 이미 또 어떤 법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더 하죠. 직장 구하는 거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서 직업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금 청년들보다는 지금 한 40대를 이제 곧 들어가고 있는 그 나이의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대부분의 그 굉장히 좋은 자매이고 굉장히 좋은 형제들인데도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 없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먼저 좋아한다고 해주겠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누가 뭐 이제 결혼하자고 한다 해도 별로 좋은 그림도 없고 결혼 안 하고 싶다. 왜?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답이 이제 자기가 보고 큰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엄마의 전적인 희생 또 그 희생을 밟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갖춘 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엄마한테 뭔가를 그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가 욕심 부리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20대가. 근데 이런 걸 부모에게 털어놓는가 대부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답은 너무 뻔해서. 그래서 오늘이 사실 청년기 부모 시간이잖아요. 청년을 제가 대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부모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것인가? 청년기 아이들을 두고 묻고 싶은 게 아이가 20살, 적어도 20살이 되도록 그럼 20년인데 우리는 과연 그들의 20대의 질문과 고민에 답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가? 안 물어봐도 뻔해요. 이런 부모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같이 성장했는가? 처음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그 아이에게 신앙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인생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20대에게 그들이 당하는 그 수많은 그 세상을 직면하는 그 고민과 충격에 대해서 그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가? 우리 부모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살았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지나왔으면 먼저 지나온 사람은 뭔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 그런 고민 하지 말고 공무원 준비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답한다면 이건 물론 앞에 노래 틀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 있잖아요. 적어도 부모로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모된 자로서 돌아보자는 거죠. 애가 5살, 6살, 7살 때의 나의 신앙이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얘가 20년이 지나도록 25, 26이 되도록 그건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들의 고민은 그들이 당하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제공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자기와의 싸움과 자기와의 고민과의 그런 끝없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 이게 부모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바톤을 이제 이어줘야 되는데 뭘 줄 거냐는 거죠. 걔네한테. 걔네가 받고 뛸 인생을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할 만한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 받지 않고 이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있는 20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바톤을 넘겨주시겠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아이들은 더 하죠.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 버린 것처럼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집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속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속임이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얘기해 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부모,
교회 공동체 어른들밖에 없는데 이 어른들마저 속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하고 있으면 그 직면하고 있는 20대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다. 살고 죽는 거.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화려하게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삶 이후의 삶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는 뭐 대학, 직장, 결혼, 잘 사는 거, 돈, 결국은 돈이죠.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걔네가 숨을 쉬어요. 그게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부모라는 사람은 얼마나 영향이 큰지 부모가 글쎄 하면 아무리 그 듣고 와서 마음이 좋아도 부모의 글쎄, 부모가 그리는 물음표에 아무리 20대라도 흔들려요. 마치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그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병 없이 무사하게 20살까지 키우셨어요. 그리고 대학도 보냈어요. 그리고 걔가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얘는 정말 지금 사실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너무 귀한 아이예요. 너무 귀해요. 이런 존재.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해오셔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상 받으셔야 되고 아이도 상 받아야 될 정도로 중학교에서 우수수수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대학교 가면 이제 내 뭐 보란 듯이 감출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대학에 가겠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교회에 오고 있고 한다면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는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죠. 그 확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돈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 이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유한한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한까지 갈 수 있는데 저 뒤에 걸 봐야죠. 요 앞에 걸 보면. 그럼 아이에게도 당장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지혜가 내 머릿속에 없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요괴벳의 노래 나왔는데 모세 얼마나 막막해요? 모세는 버려진 아기죠. 물론 부모가 키우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버려졌고 다른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민족에 입양되었고 외모로만 봐도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 알면서 이제 컸을 거예요. 그가 이제 커서 어떤 이제 40년이라는 나이가 차서 이제 자기 민족으로 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민족이 거부하죠. 하나님도 별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됐죠.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앞에 거 다 떼어놓고 나중에 이제 80세부터 이제 120세까지 돌아갈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도 사실 모세는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또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기억하지만 그 하이라이트 밑에 그가 겪었을 법한 그 심정을 생각한다면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매우 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고민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씨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고 쓰실 때는
아낌없이 진짜 빛나게 쓰시죠. 그럼 모두가 빛나느냐?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가를 그 아이들에게, 이제 청년이 된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삶을 놓고 고민하는 아이들의 그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라, 속지 마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이가 더 어리다면 가능성은 더 있겠지만 이미 이제 그렇게 키우지 못했고 나도 부모가 됐지만 나도 아직 사실은 흔들리고 있고 우왕좌왕하다 하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하죠. 자격을 갖추라고 하죠. 돈이 없으면 너 자신을 괴롭게 해서라도 죄가 떠오르는 걸 떠오르는 나를 채찍질하면서라도, 그래서 자격을 갖춰서 구원으로 오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주어지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계속 아이들을 속이고 아이들을 묶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이 세상에서의 자유, 그걸 맛도 보지 못한 채 20살, 30살, 40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만약에 아이들에게 어떤 바톤을 넘기고 싶으냐 묻는다면 저는 단연 이 자유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도 무섭지 않고 사실은 사람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불쌍히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갈 길이 한때는 이제 고지론이라 그래서 높은 곳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건 한때의 이야기였고 약간의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른데 다 거기에 올라가야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했던 것, 그 비성경적인 거. 근데 일단 먼저 제가 보기에는 벌써 부모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되면서 스스로 막 속아요. 그런 이제 잘난 자식을 이제 보고 싶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식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속는데, 그러다 보면 자식의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수가 점점 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전혀 맛도보지 못한 채 묶여있는, 그래서 그걸 풀기가 너무나 힘든, 부모가 그걸 착고를 차게 해준다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자녀 양육은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은 만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으신 만큼 자유를 아이에게 자유의 바톤 주시고, 나보다 더 확실한 자유, 더 진짜 가는 곳마다 어떤 것도 얘를 내릴 수 없는 하나님만 주인이신, 세상에 어떤 것도 얘를 묶을 수 없는 그런 자유의 바톤을 쥐고 자기 인생을 달리는 그런 청년들 꿈꿔요. 왜냐면 지금 너무
그 세상이 없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지금 와 계신 저와 함께 한 10분 좀 넘으신데 우리의 아이들만 제대로 뭐 그냥 뭐 이렇게 해 같은 달 같은 빛이 아니어도 작은 빛이어도 세상이 없다 보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빛이. 그 빛으로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 내가 한 70대, 80대가 되면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인데 얘들 중에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두워질 건 분명하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올 사람이 누구일까?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지나간 세대에게 듣는 메시지도 너무 귀하고 주옥 같고 변함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변함없지만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이제 곧 올 시대 20년, 30년 뒤에 어쩌면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어요. 10년만 지나도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을 텐데 어떤 설교자가 어떤 삶의 주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텐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저의 자녀도 그거는 이미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뛰어난 업적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건지 잘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꿈꿔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죠. 지금 몇 주째 와서 이제 얼굴이 익숙한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이들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빛과 소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음교회는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사실 여러 교회 가봤어요. 가봤는데 수원에 있는 수원 선교교회라고 태생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교단체도 갔고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비슷해요. 굉장히 생각 많이 하시고 질문이 다른 교회에서 받는 질문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질문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어서 저한테도 도전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는 다음 세대도 기대가 되고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그 부모들, 그래서 말씀 위에 서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부모들에게서 나오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분 계세요? 청년을 부모로 두신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많으신데, 네. 또 하늘 하나 딸 하나 지금 이제 대학 갓 졸업을 했고 취업 준비 중인데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대안학교 쪽으로 했는데 그때 솔직히 보낸 이유는 조금 교회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고 신앙 친구가 없고 그래서 이제 힘든
신앙 친구 없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한동대학교 안에 한국글로벌학교 거기 이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면서 신앙적으로 또 상당히 좀 좋았고 신앙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직장관이나 이제 모든 인생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계속 치료가 독하면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커서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하여튼 전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7년을 벌써 밟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번 대화하면서 이제 일단 부모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좀 찾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있어서 좀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네,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는데 이제 이것저것 느껴보면서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제 신앙적으로 계속 이제 검증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을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하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굳이 직장과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 그게 좀 이제 진짜 신앙적인 신앙적으로 직장 아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원칙 거기는 뭐 어떤 직장도 가장 이제 고비를 느껴주는 데가 낫으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아마 그런 메시지 같은데 그게 이제 쉽게 부모로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동료들로 그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일단 생활 면에서 생활 면에서 저는 이제 안정적인 삶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데 네 그게 조금 믿음이 없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생각이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관으로 아이도 흔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분명히 이제 좀 자유롭게 자유로우면서 이제 신세대다운 그런 사고를 하면서 신앙적인 것도 같이 좀 가미가 되긴 되는 것인데 부모가 되니까 그게 자꾸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제 생각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건면하면 좋을지 그거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제 신앙은 가지고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신앙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빛과 소금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부모로서 건면하고 도와주는지.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아들은 27. 27이요? 네. 사실 그 청년기는 이 자녀 양육에 이제 끼지 않는 그 시기인데 이게 세월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편입돼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20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거 걱정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더 긴 시간을 부모와 있게 되고 더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대한 고민까지 이제 자녀 양육 이 파트에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27살이라고 하지만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글쎄 저 같으면
안정적인 것은 한 40 정도 가까이에 찾는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것이, 왜냐면 안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수입이 고정이 돼 있다는데, 그 돈이라는 게 이제 고정되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오지 않죠. 정말 건물주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자기의 그 굉장한 노력이 있는 건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정말 잘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이제 견뎌내려면 좋았던 좋은 경험들에서 오는 내 안에 축적된 에너지, 그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 키울 때도 애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잘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부모들은 이제 효율을 생각해서 잘하는 쪽으로 막 밀잖아요. 이걸 해야 쉽다, 네 인생이. 근데 그건 너무 사람을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서 이걸로 뭐 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얻는 그 에너지, 기쁨, 이런 게 많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잘하는 게 언제나 잘하지도 않고, 잘하다 보면 잘해서 시작했지만 어떤 그 한계가 곧 만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걸 넘으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좋았던 걸 하면서도 겪었던 그 좋으니까 한계 넘기 쉬웠던 그 좀 참아보고 애써보고 했던 그런 거 이제 끄집어내면서 써야 되는 건데, 좋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이 힘든 거 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네 하고 이제 내려놓고 하는데, 좋은 걸 할 수 있는 경험을 20대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거 10대 때 끝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청년들에게 좀 인생을 갈지자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좀 주시고, 실수도 좀 하고, 뭐 좀 잘 못해도 좀 그 젊음의 특권이 아닌가. 대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지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를 이제 느낄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좀 자유롭게 그 청년기를 보낼 수 있는 안정을 먼저 들이댄다면은 진짜 옛날이면 60이면 어떻게 이때까지 사셨냐고 환갑잔치를 막 벌여줬는데, 이제 그게 100세로 정말 40년을 더 늘어났잖아요.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청년기, 더 짧은 그 유년기 청소년, 이때는 진짜 그 즐거움으로 좋은 걸 하면서 겪으면서 겪다 보면 난데없는 것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것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었던, 왜냐하면 좋았으니까 그런 에너지를 좀 많이 축적시켜야 이 나머지 이제 사실 재미없잖아요. 40대 들어서면서 이제 애쓸 거 이제 퍼줄 일만 남았는데, 퍼주려면 많이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그 청년기를 하복을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권해주고 싶어요, 저는. 근데 신앙은 이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게 할 것인가, 이건 부모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는 내 몫은 아니고, 그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 걔는 걔 몫을 하겠죠. 근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뭔가 보이고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맛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만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달라 보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거는 그냥 저절로 영향인 거죠. 끼치게 한다라는 어떤 뭔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영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요, 극적인 인생 살지 않아도 소소하고 작은 소박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니까 너의 삶을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래주는 그게 부모로서 최선이 아닐까. 네, 청년을 보내는 자식을 보는 입장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사모님 얘기하면서 주일 말씀이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확립이 안 된다면 많은 고민 가운데 교회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에서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확립되어서 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뭘 하고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 주일 말씀 오늘 저 주일 말씀하고 여기 약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것이 저희들 끝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힘으로 인해서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힘이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면 자기를 뜻하는 환경을 그렇지 않을까. 그 소소한 거는 이제는 이게 이제 20대 그나마 이러면서 저희하고 살 때 시대도 다르고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느끼거든요. 더 이상은 그런데 그 내면의 힘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맡기고 여기에서 노래처럼 맡기는 게 저희 요즘 이제 맡기는 공간을 인생을 조금 나름의 좀 그게 있어서 맡기는 게 진상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못 맡기고 있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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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딱 해보시죠. 그러면 누구도 서슴지 않고 다들 말씀을 잘 하셔서. 분명히 질문이 있다고 하셨. 질문 해결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질문이 있고 요즘 제2의 사춘기가 왔는데 그랬었는데 강의들 질문 해결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사시는 우리 최장로님께서 같이 사는 사람도 저는 그냥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그냥 생각났던 거를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가볍게 아까 저기 대구 사람들 좀 엉뚱한 얘기지만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 느낀다고 했는데 이 대구에 사는 사람도 세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60, 70대에는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약간 안동 양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대구에 이게 유학의 중심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지였던 그런 자부심이 사실은 자부심과 교만이 좀 섞인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이렇게 우리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거 없이 건장함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때문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경북대 그러면 스카이 다음에는 경북대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대 출신인 저희 부부는 어디서 그런 거냐. 아이고 그래서 건장함이라고 말씀드려요. 건장함. 근데 보기는 좋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네.
제가 그 한강 이남에서 경북대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희 선배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가? 나는 그런가 했는데 한강 이남에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우리 때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죄송합니다. 부산대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알로보 세상에. 대구 사람들 약간 그 근자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근거 없는 네.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의 근데 20대는 완전히 그 부분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대구 그러면 경북대 그래도 지잡대, 영남대도 지잡대, 계명대도 지잡대, 다 쥐잡는데 그래서 그 대구 그래도 아직까지 대구에 있는 어른들은 그래도 뭐 경북대 나왔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나왔네라고 하지만 20대는 생각이 달라요. 10대는 더 다르고 그래서 서울에 안 가면 대입에서 실패했다. 그 생각하고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간 친구들을 은근히 이제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아직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아까 20대 고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학에 이제 기업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연령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들도 뭐 군대에 3년이나 갔다 왔지만 25세, 26세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대 2년밖에 안 가지만 들어오면 뭐 빠르면 20대 후반, 조금 늦으면 35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신입사원이 경력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회사는 받습니다. 왜?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학을 한 군데 다니지 않습니다. 대학을 두 군데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서울에 그래요.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은 대학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기껏해야 복수 전공인데 서울 지역은 분위기 다르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아예 대학을 두 군데 다니고 와요.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그만큼 늦다. 는 것을 사실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아까 뭐 서울대 가고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 갔는데 당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대학을 가면 선택권이 많아지잖아요. 선택권 사이에서 걔들 길을 잃어요. 나쁘게 말하면 길을 잃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많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조카들 중에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지만 서울대 경영학과 가면 과거 같으면 서울대 경영학과 같으면 나와가 삼성을 간다 아니면 SK를 간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지만 나는 로스쿨 간다 1학년 때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나 회계사 가겠다 이제 1학년 2학년 때 그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로스쿨을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가면 이미 나이가 벌써 20대, 남자 같으면 20대 후반이 되어버려요. 근데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로스쿨 졸업하면 또 그 앞에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갈까 또 이렇게 굉장히 헤매게 되는데 공대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대 쪽으로 가도 자기가 어떤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직업적 안정을 찾는 데만 해도 30대 후반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대신 끊임없이 자기가 주어진 선택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맞거나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이제 선택하면서 걔들이 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가 볼 때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이다. 현재 사회는 이제 그렇게 뭐랄까
미래 사회가 여러 번 우리가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도록 자녀를 살게 하고 싶은데 그건 보장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면서 사는, 주어진 것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전자공학을 내가 하고 싶어서 전자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전자공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의사 되고 싶어 의대 갔지만, 이거 뭐 치과 의사도 계시지만, 내가 의사 되고 싶어서 의사가 의대에 갔지만 의대 공부 싫어요. 맞죠? 좋던가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좋았죠. 똑같은 거. 맞습니다. 지급이 되는 순간, 제 형도 치과의사인데 그 공황장애 걸렸어요. 왜냐하면 맨날 둥그런 거 보잖아요. 사람 입을 보니까 동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순간 이제 삶에 이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게 잘하는 걸 해도 좋고 좋아하는 걸 해도 좋은데 삶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좋아 보여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평생 동안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싫은데 그것을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즐기기까지 하는 어떤 마음의 힘을,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고민을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네. 그걸 발견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네. 이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 관계, 뭐 사회의 어떤 구조,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날 때의 신체적 특징하고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태어날 때 장이 약하게 태어나네, 위장이 또 약하게 태어나네, 또는 간이 약하게 태어난 애도 있던데 정신도 이 부분이 약하게 태어난 애도 있고 저 부분이 약하게 태어난 애도 있고 유난히 강하게 태어난 애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육체와 좋은 외모와 좋은 두뇌와 좋은 신명까지 주신 분도 있어요. 부모가 말 그대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뚜기처럼 자라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힘들게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부모가 볼 때 그 자녀의 인생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인생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가지고 태어난 것에 반만 써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부모가 볼 때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모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걸 반만 써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찌 보면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지금까지 제 결론은 그래. 신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의지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것조차도 너무나 작은 어떤 포션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열매가 많이 없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찌질한 신앙인이지만 그런 굉장히 상대적인 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상대적인 눈을. 사실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같아요. 단 하나. 자녀가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한다.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떻게든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몸부림치며 어떻게 사는가. 내 눈에 안 찰지라도 부모가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돼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내면에 있는 그 불안을 잃지 못한다면 오해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경대에 한번 가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 학교 졸업 사진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캠퍼스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졸업 당일날 부모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학교는 미리 부모들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걔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곳곳에 양쪽에 선 엄마, 아빠, 그다음에 가운데 대부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 부모들이 약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인민복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기 없는 얼굴. 근데 그 부모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자신감. 너무너무 진짜 어깨가 딱 벌어져 있죠, 부모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여러 가족들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식은 닮지가 않았어요. 중국에서 북경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막 시끌시끌 기분 좋게 막 오는 팀이 있어서 보니까 한국 유학생이에요. 한국 유학생은 막 엄마 여기가 어떤 거 저런 거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오고 별로 이 북경대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이 분위기가 썩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 사진 찍는다는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그 안내를 해주신 분은 청와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조선 쪽이에요. 조선 쪽이 이제 청와대 나오려면은 그냥 보통 똑똑해서는 되지도 않고 똑똑하다고 그 집안이 다 돈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견해는 그랬어요. 얘네가 이제 한 성에서 천재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오는데 와보면 다 성에서 온 천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가족과 그게 아닌 대부분, 공산당에 들어간 당의 자녀와 아닌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갭, 이 차이에서 오는 그거를 이제 비로소 여기 진입해서 더 이상 어떤 비교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모여있는 애들 중에서의 그 엄청난 빈부의 차이,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에서는 있지 않는 그 성분의 차이 때문에 겪는 나머지 한 70%,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겪는 그 자괴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사람들 표정이 그랬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대학교에 열등감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물었거든요. 왜 많냐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가면 머리 하나로 온 애들 있고, 이제 저희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진짜 그 동네에서 공부 엄청 잘하고 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만 하던 애들이 왔는데 가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걸 갖춘 애들, 부모, 집안 다 갖춘 애들,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뛰어넘어 왔어요. 머리 하나로 다 뛰어넘어 왔는데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곳이 오히려 좋은 대학에 있는. 근데 이제는 사실 진입도 어렵게 됐죠. 예전처럼 공부 하나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자기의 그 눈물 나는 끈기 있으면 진입이 가능했는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그들이 겪는 제가 본 게 일종의 약간 그런 종류의 것도 있었을 거고,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이렇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공허하게 생기냐는 거죠. 왜 자꾸 정해진 조건만 있으면 쭉쭉 자라는 식물 같지 않고 동물 같지 않고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왜 보장조차 안 되냐는 거죠. 왜 불안하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뭐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갖춘 사람은 갖춘 사람대로 살고, 성분이 좋은 사람 성분이 좋은 대로 살고, 뼈가 좋은 사람 뼈가 좋은 대로 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내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왜 이렇게 생각 못하냐는 거죠. 사람은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자꾸 흔들리게 마련인데,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실력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실력 쌓아 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실력. 아무리 갖춰져 있는 그 불안이라는 거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 자체가 우리가. 근데 그 불안을 불안하게 놔둘 것이냐. 그래서 그냥 대충 어떤 지점에서 만족하면서 살게 할 것이냐. 믿음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부모 교육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 찾느라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이미 겪었다면 다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그 불안, 채워지지 않는 거, 타협하고 싶은 거, 안주하고 싶은 거, 적당히 그런데도 그거 안 돼서 계속 헤매는 거,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부러워하게 되고 내 것은 만족이 안 되는 이런 거, 그 이유가 뭔지, 왜 우리는 그런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답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모로서 최소한 그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너 안에만 있는 것 아니다. 사람이면 다 있다. 어디 누구를 자꾸 물어봐라. 없는지, 없지 않다.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불안이 들어오게 된 이유, 그
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야 그 인생 그때부터 행복, 드디어 행복으로 이제 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고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가치 있게. 이게 없다면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늘 불안한 인생, 만족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천차만별의 그 사람들이 있고 어쩐지 우리나라는 지금 갈수록 더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 민주주의가 그 한 100년이 지나면 100년쯤 되면 뭐 100년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 계층이 나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다. 먼저 깨우친 사람, 먼저 이제 뭐 선구자적인 삶을 산 사람의 자녀들이 몇 대가 내려가면서 벌써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 그걸 놓친 사람은 이제 몇 대가 되면서 구축이 될 것이다. 계층이 나뉘게 된다. 그런 걸 약간 우리가 이제 실감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건 이 유한한 삶 이 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너머에 있다는 거. 그러면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 다른 걸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뭐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거든. 가치가 진짜 어디에 내 삶의 가치를 둘 것인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른 사람과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은 가치가 다른데 그럼 나는 그 너머의 것을 보면서 내 가치의 삶을 지금 정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저는 이제 뭐 25살이 큰아이지만 이제 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얘도 이제 자녀 양육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될 때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랑 다르게. 그럼 걔한테 이 삶을 통찰할 수 있는 하는 천지가 창조된 미래로 하나님이 인간사에게 주신 통찰되는 어떤 법들을 우리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내 뒷세대에게는 그거 아니고 이거야. 너 떨 거 없어 라고 이제 얘기 무서워하지 마. 이 세상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단다.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마음교회에서 3주 보낸 이 시간들을 또 저한테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유년기, 사춘기, 청년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다음 세대를 한 마음으로 진짜 이 한마음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교회의 발을 담그고 있는 다음 세대가 돌아가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을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을 품는 그런 다음 세대가 한마음교회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